여러분, 요즘 경제 뉴스를 보면 인플레이션 압력이다, 고금리 장기화다 해서 소비 지출이 둔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잖아요. 네, 거시 경제 지표들은 하나같이 사람들의 지갑이 닫히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기막힌 모순이 하나 발견됩니다. 실물 경제는 불황을 우려하고 있는데 바다 위에 떠 있는 크루즈선 객실은 빈방 하나 없이 기록적인 호황을 누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경기가 둔화된다면서 이 값비싼 크루즈 여행에 돈이 몰리는 현상, 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아주 흥미로운 역설이죠. 이게 사실 팬데믹 직후에 나타났던 단순한 보복 소비나 일시적인 여행 트렌드 정도로 치부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거군요. 네, 지금 크루즈 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월스트리트의 기관 투자자들이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구조적인 비즈니스 현상 그 자체거든요. 구조적인 현상이다. 경제 전반의 둔화 흐름을 완전히 거스르는 이 엄청난 호황 이면에는 그 단순히 수요 증가를 넘어선 기업들의 아주 정교한 자본 배분과 타겟팅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심층 탐구에서는 이 미스테리한 호황의 중심에 있는 두 거인을 해부해 볼 계획입니다. 아주 좋은 비교가 될 것 같네요. 하나는 압도적인 덩치와 자본력으로 바다를 지배하는 세계 2위 규모의 크루즈 거인, 로열 캐리비안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죠. 맞아요. 크루즈의 기존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뾰족한 접근 방식으로 시장의 판도를 흔들고 있는 다크호스, 바로 바이킹 홀딩스입니다. 네, 완전히 상반된 두 모델이죠. 사가 불확실한 경제 속에서도 어떻게 폭발적인 현금을 창출하고 있는지,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는 어느 쪽의 비즈니스 해자가 더 견고할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크루즈 산업이라는 이 거대한 풀 안에서 완전히 상반된 자본 효율성 모델을 보여주는 두 기업을 비교하는 건 비즈니스 전략을 이해하는 데 아주 훌륭한 케이스 스터디가 될 겁니다. 그럼 먼저 크루즈 업계의 절대적인 대장주 로열 캐리비안부터 짚어보죠. 로열 캐리비안은 업계 1위인 카니발하고 비교했을 때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면서도 조금 더 프리미엄화된 접근 방식을 택했잖아요. 네, 그 전략이 시장에서 완벽하게 통했죠.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전 세계 1위 크루즈 주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시총 1위, 정말 대단한데 이 대장주의 위력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숫자가 있을까요?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데이터가 바로 2025년 기준 로열 캐리비안의 평균 객실 점유율입니다. 이 수치가 무려 거의 110%에 달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잠깐만요. 110%요? 일반적인 호텔 같은 호스피털리티 산업에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잖아요. 100%가 점유율의 끝이니까요. 그렇죠. 호텔에서는 방이 꽉 차면 100%죠. 그러면 크루즈 업계에서 베이스 수용 인원을 계산하는 방식, 그러니까 모든 객실의 기본으로 2명이 숙박하는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나오는 수치로 이해하면 될까요? 정확합니다. 크루즈 업계에서는 모든 객실에 딱 2명씩 숙박할 때를 점유율 100%로 상정하거든요. 아, 그렇다면 110%라는 건 기본 2인 외에 객실 내 추가 침대나 소파 베드 같은 것까지 싹 다 활용했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3, 4인 이상의 가족이나 그룹 단위 승객이 진짜 빽빽하게 탑승했다는 의미죠. 이 수치가 재무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바로 마진 구조 때문입니다. 마진 구조요? 아무래도 고정비랑 연관이 있겠죠. 네, 배를 띄우는 데 들어가는 고정비, 예를 들면 연료비나 인건비 같은 비용은 점유율 100% 수준에서 이미 손익분기점을 넘깁니다. 그럼 그 추가로 탑승하는 10%의 승객은? 그 사람들이 지불하는 티켓값과 선내 소비는 거의 고스란히 순이익으로 꽂히게 되는 겁니다. 와,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가 진짜 극대화되는 구간이군요. 게다가 로열 캐리비안의 예약 곡선을 보면 수요가 막 몰리면서 이미 12개월에서 24개월 후에 예약까지 꽉 차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미리 예약이 꽉 차면 할인할 필요가 없으니 수익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맞아요. 출항 직전에 남은 빈방 채우려고 눈물을 머금고 진행하던 그 막판 할인을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으니까요. 기업에게 엄청난 가격 결정력을 쥐어주는 셈이네요. 죗값을 다 받는 건 물론이고 승객들이 선내에서 주류나 스페셜티 다이닝, 기항지 관광 같은 고마진 상품에 지갑을 여니까 수익성이 폭발하는 겁니다. 이걸 증명하듯 지난 2년 동안 매년 새로운 대형 선박을 바다에 띄웠고 2029년까지 무려 4척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라고 하죠. 네, 그 결과 2025년 매출이 전년 대비 8% 증가한 1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8억 달러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재무적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잉여 현금 흐름인데요.
팬데믹 기간에 생존하려고 막대한 부채를 끌어다 썼던 로열 캐리비안이 지금 이 막강한 현금 창출력을 바탕으로 빚을 빠르게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이자 비용이 줄어드니까 주당 순이익 성장이 더 빨라지는 선순환 구조네요. 주식시장도 이 선순환 구조에 아주 열렬히 화답하고 있죠. 주가 흐름이 아주 좋죠. 네, 지난 한 해 동안 주가가 약 20% 상승했습니다. 현재 278.08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오늘 하루 1.24%, 그러니까 3.48달러 하락하긴 했지만 장기적인 우상향 트렌드는 전혀 꺾이지 않았어요. 주가 수익 비율인 PE는 어떻게 되나요? PE 비율은 19를 기록 중입니다. 이 정도면 팬데믹 이전 밸류에이션을 완전히 회복한 건데 지금 성장률 고려하면 꽤 합리적인 평가라고 봐도 될까요? 그럼요. PE19는 현재 110% 점유율과 폭발적인 현금 흐름을 감안했을 때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납득 가능한 밸류에이션입니다. 월스트리트는 대형주로서의 안정감과 수익 성장성을 동시에 갖춘 상태라고 보는 거죠. 자, 방금 우리가 매스마켓을 프리미엄화해서 압도적인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 로열 캐리비안을 짚어봤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완전히 반대편에서 대중성을 과감히 포기하는 방식으로 프리미엄 니치 시장을 장악한 기업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바이킹 홀딩스죠. 네, 바이킹의 전력을 보면 로열 캐리비안이 하는 모든 걸 의도적으로 거스리는 것 같아요. 배 규모도 훨씬 작고 크루즈의 상징과도 같은 대형 카지노나 워터파크 같은 장식은 싹 다 뺐잖아요. 가장 파격적인 건 역시 탑승 제한 정책이죠. 맞아요. 18세 미만 탑승을 금지하는 노키즈존 정책. 대신 기항지에 머무는 항구 체류 시간은 늘리고 학습과 문화를 탐구하는 경험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다소 정적이고 제한적으로 보이는 이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내는 압도적인 수익성입니다. 바이킹 홀딩스가 1년간 태우는 승객의 수는 전체 크루즈 승객의 1%도 채 되지 않거든요. 1%도 안 된다고요? 네, 그런데 이들이 업계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를 넘어섭니다. 승객 수용량은 1% 미만인데 산업 전체 파이의 4% 이상을 가져간다? 와, 이건 고객 한 명당 지출하는 객단가가 타 경쟁사들하고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는 뜻이네요. 로얄 캐리비안이 수천 명을 태워서 선내 부가 서비스로 수익을 올린다면 바이킹은 애초에 기본 티켓 가격 자체에 엄청난 프리미엄을 얻는 겁니다. 소수의 고액 자산가들을 타겟팅하는 초고가 하이엔드 전략이죠. 승객들이 지불하는 기본 요금에 이미 기항지 투어나 와인, 와이파이 같은 서비스 비용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고객 입장에서는 쉴새 없이 지갑을 열어야 하는 피로감이 없고 기업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막대한 현금을 확보하고 운항을 시작하는 셈입니다. 이들의 엄격한 탑승 규정도 수익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대목이죠. 로열 캐리비안은 110% 점유율을 자랑했지만 바이킹은 객실당 최대 2명 숙박이라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잖아요. 추가 인원을 우겨 넣어서 단기 수익을 올리기보다 브랜드를 지키는 쪽을 택한 거죠. 그런데도 2025년 점유율이 96%를 기록했습니다. 그 까다로운 조건과 비싼 가격에도 대기 수요가 넘친다는 건데 정말 대단하네요. 이런 충성 고객층을 등에 업고 바이킹은 아주 공격적인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리버 크루즈 약 90척과 오션 크루즈 12척을 운영 중인데 2028년까지 27척의 리버 크루즈를 그리고 2031년까지 10척의 오션 크루즈를 추가로 띄울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확장의 속도도 무섭네요. 2025년 바이킹 매출이 전년 대비 무려 22% 상승해서 65억 달러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잖아요. 주가도 2024년 봄 상장 직후부터 폭발해서 1년간 약 55% 급등했고요. 네, 시장의 기대감이 엄청납니다. 현재 주가가 68.80달러 선에 거래 중인데 오늘 4.53%, 그러니까 3.27달러 하락하긴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비판적으로 짚어볼게요. 바이킹의 PE 비율이 무려 35이나 됩니다. 로열 캐리비안을 19랑 비교하면 엄청난 프리미엄인데 배를 그렇게 많이 새로 지으려면 막대한 자본이 들어갈 텐데 리스크가 너무 크지 않나요?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대규모 자본 지출은 당연히 리스크를 동반하죠. 하지만 밸류에이션을 볼 때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현재 S&P 500 지수의 평균 PE가 30 수준이라는 겁니다. 22%라는 압도적인 매출 성장률을 고려하면 35라는 숫자가 터무니없는 거품은 아니라는 논리죠. 아, 시장 평균 성장 속도를 감안해야 한다는 거군요. 그럼 두 번째는요? 자본 지출의 성격입니다. 바이킹의 확장은 주로 리버 크루즈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강을 유람하는 작은 선박은 로열 캐리비안이 짓는 초대형 오션 선박에 비해 건조 비용도 훨씬 싸고 제작 기간도 짧습니다. 투자한 돈을 빠르게 회수할 수 있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자본 대비 수익률을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는 구조적 이점이 있어서 이 높은 PE를 정당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두 기업의 차이를 현실 세계의 비즈니스에 빗대어 명확하게 그려보죠. 좋은 접근이네요. 로열 캐리비안은 방대한 인프라와 대중성으로 무장한 라스베가스의 초대형 메가 리조트입니다. 반면 바이킹 홀딩스는 대중을 철저히 배제하고 VVIP에게만 집중하는 프라이빗 아일랜드의 초고가 부티크 호텔에 가깝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두 모델을 어떻게 저울질해야 할까요? 윌 힐리라는 분석가의 관점을 빌려 설명해 볼 수 있겠네요. 이분은 지리정보 시스템, 즉 GIS와 인구 통계학적 분석 능력을 기반으로 재무 전략을 다루는데요. 단순히 재무제표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공간 데이터를 봅니다. 공간 데이터라는 고객들이 어디 사는지 같은 걸 분석하는 건가요? 네, 예를 들어 고액 자산가들, 특히 은퇴한 베이비 부머 세대가 어디로 이주하는지, 그들의 거주지가 바이킹의 출발 항구와 얼마나 밀접한지 추적하는 거죠. 직접 우편 마케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하는지도 분석하고요. 와, 부자들이 많이 탄다는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 데이터 분석을 통해 타겟 마케팅의 효율을 증명했다는 거네요. 그럼 그 분석의 결론은 어느 쪽입니까? 힐리의 분석에 따르면 두 주식 모두 훌륭한 선택지지만 현재 비즈니스 상태와 거시 경제를 고려할 때 바이킹이 더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바이킹이 조금 더 우세하다. 그건 역시 경기 침체의 강한 특성 때문이겠죠. 바로 그겁니다. 바이킹의 고객층은 경기 침체에 가장 강한 리세션 레지스턴트한 고소득층이니까요. 하긴 로열 캐리비안의 주 고객층인 중산층은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상승의 직접탄을 받잖아요. 가처분 소득이 줄면 제일 먼저 줄이는 게 가족 휴가 예산이고요. 반면에 바이킹을 타는 은퇴한 부유층은 경기 사이클 변동성에 크게 흔들리지 않죠. 주식시장 좀 하락했다고 그 비싼 교양여행을 취소할 사람들은 아니니까요. 승객당 더 높은 수익을 얻는 바이킹의 능력과 이 경기 방어력이 만났으니 프리미엄을 받을 만하네요. 이것을 더 큰 맥락과 연결해보면 결국 투자자들이 왜 높은 주가를 지불하더라도 바이킹에 물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확실하고 빠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프리미엄이 있는 거죠. 오늘 딥다이브에서 다룬 내용 정말 비즈니스의 본질을 꿰뚫는 것 같습니다. 규모에 의존하는 로열 캐리비안이든 철저한 타겟팅에 집중하는 바이킹이든 결국 확실한 자기만의 정체성이 있어야 경제 불황을 이겨내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거네요. 이건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바이킹은 어린이 탑승 금지와 승객수 제한처럼 대중성을 의도적으로 포기함으로써 오히려 막대한 수익을 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이나 항공, 외식 같은 다른 거대 산업에서 대중을 포기하고 배제함으로써 오히려 프리미엄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다음 비즈니스는 무엇이 될까요? 대중을 배제하고 프리미엄을 창출하는 다음 비즈니스. 정말 곱씹어볼 만한 화두네요. 여러분도 각자의 관심 분야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롭고 날카로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